네, 국제통상법 오늘부터 좀 녹화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국제 공법 개념이 이제 국가 책임 문제가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 행위자가 이제 국제법 주체일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국제법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어떤 조치를 통해서 매조를 통해서 그것이 그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때 그 우리가 국가 책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자기 주권이 미치는 영역 외에 다른 나라의 어떤 나라라는 또는 정부라는 그 추상적인 하나의 그 개념에 어떤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히는 경우, 그걸 우리가 직접 손해의 경우라고 그러고, 그런 나라나 정부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지는 않더라도 그 나라나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어떤 private person의 개인의 어떤 또는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우리가 간접 손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전부 국제 문제화 될 수 있는데, 다만 간접 손해의 경우에는 그 개인이 국제법 주체가 못 되기 때문에 어떤 국내적으로 구제를 추구하고 그 구제 수단을 전부 완료한 다음에 그래도 개인이 원하는 그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을 때 그게 이제 국제법상의 어떤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디플로마틱 프로텍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국제국이 그 문제를 비로소 국제 문제화해서 국제법의 주체로서 가해 국가에 대한 어떤 레머디를 추구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그래서 외교적 보호권 문제와 국가 책임 문제가 결국은 이제 결부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 개념 체계를 기반으로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분야의 국제법이 많은 이제 변화를 겪고 왔는데 통상법 분야는 어떤 개인의 그 권리 구제를 일단 완료해라라는 그 국내 구제 완료 원칙을 없앰으로써 좀 더 신속하게 개인의 간접 손해 문제가 국제 문제화 돼서 그 WTO 패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추구할 수 있도록 그 중간 허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신속한 분쟁 해결을 추구하고 있고, 인권 분야는 그 개인이 직접 외국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다이렉트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거쳐서 반드시 그 문제가 국제화가 되는 그런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개인이 직접 그런 문제도 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고 개인이 직접 다이렉트 클레임 시스템을 통해서 그거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인권 보호를 철저하게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 투자 분야는 이 두 가지를 컴바인해서 신속한 분쟁도 추구하고 어떤 개인의 어떤 투자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그럼 이제 통상법 분야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통상법이 이제 출범한 기본 그 경제학적인 원리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경제학적인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데이비드 리카도의 이제 비교 우위 이론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결국은 교역을 하면서 트레이드를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그것이 그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역을 하고, 그러한 그 교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법 체제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과연 어떻게 작동해서 교역의 이익을 가져오느냐 하는 거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못난 나라라도 이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라도 특정한 나라를 지목해서 그렇습니다만은 B라는 나라라도 아무리 잘난 U라는 나라와 교역을 하는 게 서로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교역 조건이 충분히 성립이 될 수 있어서 그 시장 개방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자유교역 체제를 이루는 게 결국에는 서로가 이렇게 이익을 얻는 윈윈 시츄에이션을 항상 가져온다.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교역 개념을 가지고 이 이론이 출발을 했고 우리가 이런 그 비교 우위에 입각한 교역의 이익을 거두는 그 사례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나보다 월등한 나라와 자유교역을 하면 나만 피해를 본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은 사실은 직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트레이드라는 걸 이해할 때는 사실은 맞지 않는 이론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서 그 서로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게 굉장히 그 국가의 부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 비교 우위라는 게 결국은 교육의 이익을 가져오는 굉장히 소중한 소스고 그 비교 우위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부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승돼 왔던 건데 물론 이제 부가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이익을 얻어왔던 건데 비교 우위를 이제 가져오는 그 이유가 기술 수준의 어떤 차이 이것 때문에 기술이 좀 더 발달한 A라는 분야의 기술이 발달한 국가는 A라는 산업에 A를 생산하는 산업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B라는 기술이 좀 더 발달한 나라는 B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에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비교 우위의 원인이고 그게 결국은 교육의 이익을 가져오는 이제 소중한 소스다. 그렇게 리카르도 자신을 얘기를 했는데 헥셔 올린 같은 학자들은 이제 그 부존 자원의 분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발전하려면 노동이 풍부한 경제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왜냐하면 노동력을 구입하는 비용이 좀 더 싸니까 그래서 결국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비교 우위를 갖게 되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이제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그래서 결국 노동과 자본이라는 대표적인 그 생산 요소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분포되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그 교역의 이익을 가져오는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입증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는데 근데 쿨그만이나 킨델버거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걸 접근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통적인 이론이 맞다면 미국이나 EU처럼 노동과 자본의 분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기술 수준의 발달 정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미국과 유럽이. 그러면 교역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교역의 볼륨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두 나라가 유사하니까. 근데 실제로 트랜스 애틀란틱 그 교역의 볼륨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과 EU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레이드 볼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뭐 그런 노동과 자본, 뭐 기술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어떤 그 이코노미 스케일이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이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지요. 규모의 경제가 뭐죠? 경제학 전공하는 학생들 또는 전공할 학생 규모의 경제가 뭐죠? 규모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이 많아진다. 왜? 독점을 하니까 뭐 생산 규모가 뭐 커져도 다른 회사들이 또 많이 있으면 독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대량 생산하면은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죠? 그 조금 생산하는 그 규모가 작은 경제는 사람들의 어떤 숙련도라든지 이런 걸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여러 번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숙련도가 높아져서 사람들의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게 발달할 가능성이 많고 learning by doing이죠. 어떤 러닝 이펙트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재료 같은 것도 대량으로 구입하니까 럼섬 구입을 하니까
재료 구입할 때 디스카운트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소규모 생산보다 대규모 생산이 생산비가 평균 생산비가 이제 다운될 수 있어요.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점심 때 요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점심 때 어디 가서 뭘 점심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앞에 보면은 식당들이 많이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고민이 돼요. 오늘 어디 가서 밥 먹을까? 그러면 이제 조그만한 뭐 구멍가게도 있고 조금 큰 규모의 뭐 레스토랑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큰 규모의 레스토랑 가면 그 제품이 신뢰도가 높죠, 그죠? 신뢰성이 있고 또 비용도 쌀 수 있어요. 단가도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어디 잘 모르는 데 가서 밥을 먹을 때 좀 이렇게 이 레스토랑이 좀 잘 되는 레스토랑인지 큰 규모인지 아닌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 이유가 사실 규모 경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규모 경제가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뭐 A라는 산업에 어떤 이유로건 먼저 생산을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규모를 굉장히 키우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산업의 이렇게 규모가 커져요. 근데 유럽은 뭐 반드시 그 산업에 똑같이 시작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지? 뭐 다른 산업에 시작을 할 수 있잖아, 우연히. 근데 뭐 못난 사람은 도태될 테고 잘난 사람은 규모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이쪽은 A라는 산업의 규모를 이미 키웠고 저쪽은 B라는 산업의 규모를 키운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나라 간에 이 나라는 A라는 산업에 비교 우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에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A보다 이쪽은 B라는 산업의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B보다 저쪽이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키우느냐. 뭐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대형 자동차 분야의 규모를 키웠어요. 뭐 나라가 크고 뭐 사람들이 크고 뭐 짐도 많이 나르고 그러면 이제 뭐 대형 자동차나 화물 자동차나 뭐 이런 거 픽업 트럭이나 이런 거에 생산 규모를 키웠겠죠. 그럼 미국은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고 유럽은 뭐 중소형 자동차 그런데 이제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거기 뭐 규모의 경제가 있고 항공기도 이쪽은 저쪽 저쪽은 저쪽 어떤 기종별로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동일 업종이라도 여러 그 모델이나 뭐 기종이나 뭐 그런 거 별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교 우위를 서로 나눠주면서 국제적으로 그 교육에 굉장한 중요한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뭐 노동 자본 뭐 이런 테크놀로지 레벨 이런 걸로만 보는 전통적 이론을 비판하면서 미국과 EU 간의 그 교역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많이 그 볼륨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중상주의가 팽배하고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트레이드 팔러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정부가 뭐 인위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서 특정한 분야의 국제적인 비교 우위를 키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교 우위의 형성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는 어떤 분야에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국가가 여러 가지 정치 체제나 뭐 국민들의 어떤 정치 성향이나 또는 산업의 로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작용해서 트레이드 팔러스를 형성하는데 그 트레이드 팔러스가 비교 우위를 형성시켜 온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뭐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신흥공업 국가로 등장했다든지
우리가 많은 예를 반도체 강국이 됐다든지 우리나라도 중화학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런 산업이 발달되어 온 이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트레이드 팔러시에 의한 비교 우위를 창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론이 맞다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요인들이 비교 우위를 결국은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 간의 어떤 차별화를 가져와서 서로 다르면 교육의 이익이 큰 거예요. 네가 나보다 잘났다 내가 못했다가 아니고 너와 내가 많이 달라요. 다르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내 자원의 어떤 배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게 되고 내 기회비용이 굉장히 갈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끼리는 교육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굉장히 국가 간의 차이를 많이 가져오게 되고 그게 이제 교육의 이익을 키우는 빵을 키우는 소중한 소스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런 여러 그 요인들 중에서 어떤 거는 그 나라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는 피해를 입히고 국제 경제 전체적인 어떤 합리적인 자원 배분 측면에서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allocation of resource 측면에서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어떤 요인은 왜곡을 많이 가져오고 어떤 요인은 왜곡을 별로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각 요인들별로 차별화해서 국제법이 좀 규율을 할 필요가 있었고 가장 나쁘다 그럴까? 상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요인이 인더스트리얼 팔러스라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저걸 규제를 하겠어요? 문화와 전통이나 그 사람들의 생내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오는 하나의 소스인데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교육의 이익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거는 상당히 인위적으로 결정을 하고 어떤 나라가 어떤 정부가 그 나라가 원래부터 상대적으로 유리한 산업 분야에 정책 결정을 해서 그 산업을 키운다. 그래서 원래 내추럴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분야와 그 정부가 키우는 분야가 우연히 일치하면 그나마 국제 경제 전체적인 그 allocation resource의 왜곡이 덜할 텐데 실제로 정책 결정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겠죠.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잘난 사람은 뭐하러 정부한테 로비를 하겠어요. 내가 잘났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유리한 분야인데 그냥 산업을 하겠죠. 근데 내가 못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게 내가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로비를 할 유인이 더 많이 커지고 매수를 한다든지 압력을 넣는다든지 데모를 한다든지 해서 나를 좀 정부가 보호해달라. 내 컴퍼레이티브 어드밴티지를 좀 키워달라라고 로비를 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릴 때 그러한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시끄러운 사람들에게는 밥을 하나 더 주게 돼 있죠. 이 때문에 저 마지막 소스가 초래하는 그 왜곡을 우리가 국제법이 좀 다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이 인더스트리얼 팔러시를 어떻게 국제통상법이 규율을 해서 국제 경제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하느냐. 그게 바로 이 안에 써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써 있는 모든 그 룰들의 기본은 인더스트리얼 팔러시 중에서 왜곡을 일으키는 정도가 큰 거는 엄격하게 다자적으로 규율하고 작은 거는 덜 엄격하게 하고 해서 전 세계적인 다자체제적인 optimum resource allocation을 이루도록 그럼으로써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그 소스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인더스트리얼 팔러시를 뭐 한 나라가 취하면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나라도 거기 취해가지고 보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서로 보복이 가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얼 팔러시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표적인 인더스트리얼 팔러시를 한번 이렇게 딱 나눠보면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테립, 쿼타, 서브시디 이런 정책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망해가는 산업을 좀 정부가 이렇게 지지하거나 보호해 줌으로써 망하지 않게 국제적인 좀 경쟁을 갖게끔 하는 게 사실은 이런 팔러시들인데 뭐 테립이라는 거는 테립이 뭐죠? 테립이 뭘까요? 관세라는 게 뭘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죠. 관세.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쓰는 가장 강력한 이제 그 통상 정책의 수단이 테립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화가 많이 된 나라라서 테립 수준이 굉장히 낮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낮은 나라가 갑자기 테립을 10%, 20% 막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의 그 추가적인 그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바로 늘어나죠. 내가 미국을 수출할 때, 이 제품을 가지고 미국을 수출할 때 옛날에는 2% 관세만 내면 됐는데 지금은 10%가 더 늘어나면 12%를 내야 되니까 내가 그 나라 정부에 지불해야 되는 그 통관 비용이 10%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늘어나니까 또 내가 엄청나게 부자라서 그건 내가 내고 말지 하고 내고 그냥 그 원래 가격대로 차지하면서 그날에 팔면 그 소비자들이 옛날처럼 많이 살 텐데 내가 그렇게 항상 부자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어차피 내가 정부에 낸 그 10% 금액만큼 이 제품 가격을 올려서 나도 팔아야 되잖아, 그 나라에, 그죠? 근데 제품 가격이 오르면 그 소비자들이 옛날에는 10% 싸게 샀는데 지금 10% 비싸게 사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내 소득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테립이라는 거는 어떤 그 통관 시에 국경을 어떤 제품이 통과 시에 그 이제 통관이라고 그러죠. 관세 영역을 이제 통과시켜 줄 때 어떤 추가적인 그 금전적인 그 부담금을 매겨서 그거 없이는 통과하지 못하도록 어떤 모니터리 차지를 하는 거죠. 철강이나 이런 제품에 대해서 또는 세탁기나 태양광 제품 수출할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테립을 막 때려서 직접적인 교역 제한 효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탁기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세탁기의 경우에 완제품의 경우는 쿼타 같은 걸 또 결합해 가지고 120만 대를 쿼타로 정해서 120만 대 이내로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 세탁기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를 매기고 120만 대 이후부터 수출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매겨서 막 서둘러서 120만 대 수출해야지 그거 조금만 넘어가지고 121만 대가 된다. 120만 1대죠. 한 대죠. 그러면은 50% 관세를 내야 되니까 그 나머지 한 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20% 내는 거하고 50% 내는 건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난 120만 대까지만 수출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 테립과 쿼타를 결합하면서 이중 관세 제도를 마련해서 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출 많이 해봐야 120만 대 대충 120만 대 중심으로 그게 형성이 될 테니까 그 이상의 수요는 국내 세탁기 제조업체들이 이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에 대해서도 부품의 개수를 정해서 뭐 연간 5만 대까지는 뭐 관세를 면제해 주는데 그 이상은 50%를 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탁기라는 게 완제품을 들여와서 쓰다가 고장 나면 그죠? 부품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산이기 때문에 한국 부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부품에 또 관세를 매기면은 부품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국내산 세탁기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세탁기 삼성이 잘 돌아서 좋은데 고장 나면 부품이 딸려. 그럼 그 뭐 하나 사겠어요? 미국산 월풀을 사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뭐 일정한 그 전력 그 기가와트 기준을 정해서 그 이내에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데 그 이상은 뭐 30%라는 고유 관세를 매긴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점점점 1, 2, 3년, 4년 이 기간을 정해서 그 비율을 달리함으로써 산업보호 효과를 거둔다든지 뭐 그렇게 태립을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뭐 자동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25%의 그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내 그 타당성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굉장한 위협을 느끼죠. 그런 식으로 이제 태립이라는 게 중요한 이제 인더스트리얼 팔러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태립으로 보호하는 국내 산업은 세탁기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은 그만큼 보호의 혜택을 받겠죠. 다시 말하면 그만큼 국제 경쟁력이 세지겠죠. 그래서 comparative advantage를 옛날에는 한국산 세탁기나 뭐 자동차가 미국산에 비해서 상당한 comparative advantage가 있었는데 지금은 태립을 통해서 10%면 10%, 25%면 25%만큼 comparative advantage가 한국산이 불리하게 되고 미국산이 유리하게 되니까 태립이라는 게 그 상당히 효율적인 국내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가 아니고 수단이죠. 그 쿼타라는 거는 그 쿼타가 뭐죠? 쿼타가 뭘까요? 뭐 수량 제한 쿼타 이게 뭘까요? 그 연간 수입 가능한 그 최대 물량을 정부가 이렇게 정해서 총들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쿼타 물량이 뭐 몇만 대다. 그러면 그 몇만 대까지만 수입을 하고 그 이상은 세관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난 외국 기업이라도 그 쿼타 물량 이상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쿼타를 보호하는 국내 산업은 상당한 확실한 보호 효과를 누리겠죠. 국제 경쟁력도 그 쿼타 외 물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지고 그렇기 때문에 쿼타도 상당한 그 강력한 이제 정책 수단이고 subsidy는 뭘까요? subsidy 보조금이라는 게 뭘까요? 그 수입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이제 조치를 취하는 그 쿼타나 태립에 비해서 이 보조금은 그렇게 하는 대신 그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제품이나 산업에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미국산 세탁기나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든지 각종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재정 혜택을 주게 되면 경쟁할 때 한국산과 경쟁할 때 그만큼 경쟁력이 세지겠죠. 다만 그 지원의 대상이 이제 국내 산업이라는 점에서 태립과 쿼타처럼 어떤 규제의 대상이 수입품인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죠. 아무튼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이제 인더스트리얼 팔러스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이 세 가지 정책 수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그
국제 경제적인 해악을 많이 미치는 그 정책일까요? 국제 경제적인 해악이 가장 많이 초래되는 정책은 뭘까요? 쿼타일까요? 테립일까요? 얘기해보세요. 쿼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테립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쿼타다 손 들어보세요. 두 명.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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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부연 설명하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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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테레비다 그런 사람도 반론 있어요? 반론? 반론. 아, 내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손 잘못 떴다 이거예요? 뭐 둘 다 나쁜 해악은 미치지만 해악이란 말이 나쁘단 말이구나. 해악은 미치지만 둘 다 해악은 미치지만 그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쿼타의 경우에는 완전히 그 수출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일정 물량만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반면에 이제 테립이 너무 높다. 그러면 물론 못하겠지, 그지?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출할 날은 없다. 근데 굉장히 높은 테립의 경우에는 뭐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어느 정도 레벨의 그 테립의 경우에는 뭐 내가 그걸 내고서 수출할 수도 있지.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이거 올해는 수출 못해도 내년에 좀 더 노력해서 내가 그 산업의 그 경쟁력을 좀 더 키운 다음에, 그지? 그 정도 테립을 지불하고 또 내년에 수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회 자체는 뭐 봉쇄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해악의 정도가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테립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투명해요.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내가 금년에 이 물품을 저 나라로 수출하는데 비용에 지불해야 되는 테립이 얼마인지는 그 나라 그 테립 액트가 있어서, 관세법이 있어서 관세율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정도 지불하면 내가 저 나라로 수출할 수 있구나. 그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자기 추가 비용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 비즈니스 플래닝을 하거나 뭐 생산이나 수출을 결정을 할 때 그걸 조절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쿼타의 경우에는 물론 쿼타량 자체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금년에는 뭐 10만 톤 이상은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그 10만 톤을 누가 채울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죠? 내가 뭐 미국 그 위스콘신에서 예를 들면 뭐 옥수수를 재배한다.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으로 수출해야지. 한국 사람들 옥수수를 잘 먹으니까. 또는 한국 그 가축들이 옥수수를 사료로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옥수수를 열심히 싸가지고 그 시애틀 항구에서 그걸 배에 선적을 해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물론 체크를 하겠죠, 그죠? 한국의 쿼타량이 금년에 몇 톤인데 그게 채워졌나? 체크해 보니까 아직 안 채워졌어. 내가 수출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수출하는 물량이 거기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어요. 출발했어요. 열심히 배를 타고 한 달, 요즘엔 빠르니까 한 2, 3주 걸린다 그럴까? 2, 3주 걸려서 이렇게 한국 그 부산항에 딱 도착했는데 어제 더 큰 배가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그저께 하루 만에 왔어. 그래서 그 쿼타량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출발할 때 모르던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다른 제3국의 그 바이어를 찾아서 그때 부랴부랴 글로 떠나든지 아니면 그 부산항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새해 1월 1일이 밝기를. 얼마나 비용이 들고 불확실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uncertainty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코타를 그런 측면을 없애기 위해서 뭐 미리 라이선스를 이슈해서 라이선싱 라이스를 임포트 라이선싱을 이렇게 팔아서 그 라이선싱을 미리 가진 업체는 이제 그만큼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보완적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기본적으로 좀 불확실한 측면이 테립보다는 있고 라이선싱을 아무리 잘해서 그런 점을 없애더라도 이 테립의 경우에는 그 테립을 부과함으로써 그 업자들이 지불하는 그 비용이 누구 포켓으로 들어갑니까? 그 돈이 정부의 포켓으로 들어오지요. 정부의 예산으로 들어오죠. 정부의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우리가 뭐 나쁜 정부보다는 좋은 정부가 더 많다고 보면 정부가 그걸 좋은 일에 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복지를 또 환경을 개선하거나 좋은 일에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비해서 이 코타의 경우에는 뭐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못 들어오는 거예요. 코타에 따른 무슨 레버뉴가 정부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뭐 그냥 불확실성만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따져보면 이 테립이 코타보다는 조금 덜 국제적인 해악을 미친다. 코타가 가장 많은 해악을 미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브시디는 어떨까요? 이거 서브시디 그래도 가장 덜 해악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 수출 제품의 공급과 수요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걸 막거나 뭐 가격을 올리거나 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수출 제품에 이렇게 수요와 공급선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변동을 직접적으로 가져오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것과 경쟁하는 국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경쟁력을 키우는 건데, 뭐 그럼으로써 뭐 그 제품이 어차피 경쟁하면서 팔리는 거니까 그 제품 가격에 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은 결과적으로는 가져올 수 있지만 직접적인 제한 효과는 좀 바로 발생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해악이 그나마 덜 미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헌법 체제가 여러 나라의 그 법률 체제라는 게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산업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산업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론식 전부 걷어서 나중에 이론식 전부 나눠주려면 뭐가 정부가 필요하겠어요? 이론식 전부 걷어서 필요한 사람에 조금 더 주고 뭐 불필요한 사람은 조금 덜 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 산업의 그 지원 정책도 펼치고 하는 게 국가가 원래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면 서브시디 체제 자체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코노믹 랭킹을 매긴다면 국제 경제적인 이코노믹 랭킹을 매긴다면 가장 효율적인 거, 덜 효율적인 거 랭킹을 매긴다면은 1번 서브시디, 2번 테립, 3번 코타 이렇게 매길 수 있겠죠. 그죠? 코타가 제일 국제 경제의 그 이코노믹 이피션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해악을 많이 미치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폴리티컬 랭킹을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폴리티컬 랭킹을 매기면 그 조치를 취하는 그 정부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폴리티컬리 매력 있는 조치일까? 어떤 게 매력이 있을까요? 네? 관세. 왜?
레베뉴가 생기니까 쿼타는 어때요? 음, 음, 음. 하여튼 좋은 얘기인데 또 다른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일까요? 세 가지를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인 게 뭘까요? 이 쿼타는 가장 매력적인데 그 테립보다도 더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립은 그 국회에 항상 그 승인을 얻어서 그 관세법 자체를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야. 물론 테립도 레베뉴가 생기고 정부 수입이 생기고 또 국내 산업 보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긴 한데 쿼타가 굉장히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하고 그냥 행정 조치로 쿼타는 딱딱 취하면 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죠. 쿼타 같은 거 막 취할 때 그냥 행정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개입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 더군다나 국내 산업 보호 효과가 확실하죠. 쿼타는 테립보다 더 확실하죠. 일정 물량만큼 못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가뜩이나 국내 산업이 이제 이것 좀 보호해줘라고 이제 막 정부에 로비를 해야 될 텐데 그죠? 그걸 내가 잘해주면 내가 인기가 올라가는 건데 그 스폰서십도 오고 그 시끄러운 계층들이 나를 지지해주게 되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니까 보호 효과가 확실하고 불투명한 쿼타를 이제 굉장히 선호하게 되고 테립도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보호 효과도 상당히 있고 또 레베뉴도 생기고 이것도 괜찮아. 이제 서브시디가 제일 인기가 없어요. 지금 폴리티컬 랭킹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브시디는 어떤 특정 산업을 이렇게 도와주려면 그 도와주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다른 계층에 이렇게 텍스 같은 걸 올려서 그 돈을 보충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조세 저항이 또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세금을 올리는 걸 당하는 계층 입장에서는 왜 내가 돈을 더 내야 돼? 쟤를 네가 도와주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쟤를 도와주는데 내가 왜 돈을 더 내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서브시디의 경우에는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계층은 상당히 좋아하니까 그럭저럭 어느 정도의 그 매력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보다는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티컬 랭킹을 매기자면 넘버 1이 쿼타, 넘버 2가 테립, 마지막이 서브시디죠.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에코노믹 랭킹하고 폴리티컬 랭킹을 매겼는데 그 두 개가 정반대죠. 그죠? 에코노믹 랭킹이 가장 높은 서브시디는 폴리티컬 랭킹이 가장 떨어지고 에코노믹 랭킹이 가장 낮은 쿼타는 폴리티컬 랭킹이 가장 높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가장 국제적으로 해악을 덜 미치는 수단이 가장 국내적으로 인기가 없는 수단이니 얼마나 많이 그냥 냅두면 왜곡 현상이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자적으로 국제법이 그 문제를 시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시정을 해줘야 돼요. 가장 정치적인 매력이 있는 수단을 가장 못 쓰게 이 법이 규정을 해야 되고 가장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은 거를 그나마 많이 쓸 수 있게끔 법이 규정을 해줘야만 다자적으로 해줘야 되죠. 그것도 왜냐하면 한 나라는 그렇게 하고 다른 나라는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문제가 되니까 전부 우리 전부 합의를 해서 정말 해악을 많이 미치는 거는 서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한 나라만 양자적으로 못하게 하고 다른 나라는 냅두면은 다른 나라는 못하게 한 나라만 손해니까 그게 체제가 유지할 수 없으니까 여기 땡 해가지고 우리 한꺼번에 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 룰을 이제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법학적 순위라고 그러는데 리걸 랭킹을 그 에코노믹 랭킹과 일치하게끔 만들어야만 그죠? 폴리티컬 랭킹에 따른 그 인센티브를 완전히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리걸 랭킹은 subsidy가 넘버 1이어야 되고 테리비 넘버 2여야 되고 쿼타가 넘버 3여야 됩니다. 에코노믹 랭킹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국제통상법의 그 복잡한 룰들이 있는데 그 룰이 리걸 랭킹을 정하는 거고 대체적인 구조는 제가 산꼭대백에 올라가서 산 전체를 내려봐야만 나중에 중간에 올라갔을 때도 그 중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꼭대백에 올라가 보자면 이 서브시디는 그 가장 그 유연한 정책을 취해서 국제통상법이 허용을 합니다. 서브시디를 허용이 돼요. 서브시디 금지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줘도 돼요. 정부는 원래 불쌍한 산업 도와주는 거예요. 줘도 돼요. 다만 그 아주 그 서브시디 중에서도 몇 가지 나쁜 서브시디가 있어요. 정말 해악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해악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그 두 가지 그 수출 조건 보조금하고 수입 대체 보조금, 수출 조건 보조금, 수입 대체 보조금 그 두 가지만 금지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prohibited subsidy라고 합니다. 금지 보조금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서브시디 줘도 돼요. 그 여러분이 뭐 신문 기사 같은 거 읽을 때 뭐 정부가 무슨 뭐 산업을 어떻게 도와준다 그러면은 뭐 기자들이 그냥 그렇게 쓰죠. 아 저건 보조금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저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쓰는데 그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그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쓴 거예요. 보조금은 허용이 됩니다. 다만 두 가지 나쁜 것만 금지가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카운터벨링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 제가 카운터벨링이라고 그랬죠. 그걸 제가 설명할게요. 조금 뭐 처음 보는 사람은 뭐 좀 어려운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 설명을 드리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뭐든지. 잘 들으세요. 카운터벨링이라는 게 뭐냐? 이 A라는 나라와 이제 B라는 나라가 있는데 A라는 나라에서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보조금을 줘요. 서브시디를 주겠죠. 그래서 P라는 제품이 이제 수출이 돼서 B라는 나라에서 팔려요. 잘 팔려요. 이 보조금은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 조건 보조금이 아닌 한, 수입 대체 보조금이 아닌 한, 이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는 허용이 된다고 그랬죠.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B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제품이 수입이 돼가지고 B라는 나라에서 그 경쟁 제품을 만들고 있는 P-를 만들고 있는 기업에 피해를 인주리를 미치게 돼요. 이 제품이 보조금을 받고 여기서 싸게 팔리니까 P- 제품은 옛날에는 잘 팔렸는데 지금은 덜 팔리니까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면 카운터 베일이라는 걸 실시할 수 있어요. B라는 정부가 이 카운터 베일을 실시할 수 있어서 이 P라는 제품이 B로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그 보조금을 받은 그 비율만큼
그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겨서 그 보조금의 효과를 카운터베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베일이에요. 상계시킨다 그러죠. 서로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너 보조금 10% 받았지? 예.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 피해가 지금 발생했어. 그러니까 내가 정부로서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네 제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매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만큼 보조금을 받아서 국제 경쟁력이 10%만큼 세졌는데 그 나라 들어갈 때 다시 10%만큼 추가 관세를 더 내야 되니까 결국은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원래 받은 효과가 없어지니까 카운터베일 되니까 내가 저 나라에 팔 때 제품 가격을 옛날에는 다운시킬 수 있었는데 10%만큼 지금은 다운시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P- 산업은 보호가 되겠죠. 보조금 효과가 상쇄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니까 그게 카운터베일링 상계 관세라고 하면서 상계 관세라고 그래요.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수입국에 대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게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법의 규율의 골자예요. 물론 복잡한 얘기들이 나중에 다 배웁니다만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뭐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시 말하지만 수입국이 카운터베일 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보조금 자체가 금지된다는 말이 아니죠. A는 계속 보조금 주고 수출하면 돼. 근데 B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 인주리 효과, 부정적 효과를 내가 카운터베일 하겠다 그 얘기지. 네가 못 주게 내가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너는 줄 권리가 있다. 나는 내 산업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내가 상쇄할 권리가 있다. 너도 권리가 있고 나도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 자체가 뭐 금지되는 게 아니에요. 보조금 자체가 금지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계속 주되 나는 카운터베일을 하겠다. 네가 카운터베일을 안 당하려면 보조금 주지 말아라. 그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불공정하게 네가 보조금을 받아서 나하고 불공정하게 싸우기 때문에 내가 피해 입는 건 내가 또 카운터베일 할 수 있는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에 대한 그 국제통상법의 규율은 미니멈입니다. 최소한의 규율만 합니다. 테리비의 경우에는 그 해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양어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걸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양어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교역 대상에 있는 제품별로 그 수입국이 그 각 제품의 그 주요 수출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라와 협상을 해서 야, 이 제품에 대해서는 A라는 나라가 주요 수출국이고 또 다른 제품에는 또 다른 나라가 주요 수출국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각각 국가와 협상을 원래는 해야 돼요. 요즘엔 다자 협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각 제품별로 주요 수출국과 협상을 해서 그 제품에 대한 그 수입 관세를 내가 얼만큼까지 매길 수 있다 하는 거를 서로 이렇게 합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걸 관세 양호라고 합니다. 관세 양호. 내가 이 제품을 수입하는데 내 관세를 15%까지는 내가 매길 수 있게끔 너와 합의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면 그 수출국은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겠죠. 15% 너무 많아. 10%를 하지. 네가 자꾸만 15%를 고집하면 네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다른 제품이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를 높게 매길 거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그 나라와 교역하고 있는 물품 간의 그 서로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 얼만큼 관세 양호율을 정하는지에 대한 이제 협상이 주고받기 하면서 결국은 이제 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제 정해진 그 최종 양호 관세율이 딱 나오게 됩니다. 또 B라는 제품은 또 인하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하고, 저 제품은 또 저런다고 해서 하고, 그래서 수입국이 여러 수입 제품이 있는데 그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양호 관세율이 이렇게 다 정해지면, 그거를 이제 수입국의 그 WTO 그 관세 양호표라는 게 있어서 WTO 관세 그걸 이렇게 레코드하게 됩니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걸 그 나라의 그 관세 양호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케줄, 테리프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테리프 스케줄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 테리프 스케줄은 그 수입국 입장에서의 모든 수입해오는 제품에 대해서 최대 부과 가능한 그 관세율을 협상을 통해서 확정한 다음에 그 관세율을 제품 분류 체계에 맞추어서 기록한 그 문서, 그걸 이제 관세 양호표라고 하고, 그 관세 양호표를 WTO 협정에 이렇게 부속시킴으로써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약 체계 오른 측에 의해서 이제 통과시킴으로써 그 나라의 이제 관세 양호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그 관세 양호표에 나중에 우리가 다 관세 양호표를 보게 됩니다. 정해진 그 양호 관세율, concession rate이 최대 부과 가능한 관세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concession rate만큼 부과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 부과하게 되면 WTO 협정 위반이 발생하는 거고, 그 관세 양호율 이내로 또는 관세 양호율까지 부과해야만 위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관세 가능한 그 부과 가능한 그 레이트를 정해야 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서브시디보다 더 엄격하죠. 국제법이 테리프에 대해서 대하는 그 어프로치가 좀 더 엄격하죠. 왜냐하면 최대 부과 가능한 레이트를 확정하라고 돼 있으니까. 서브시디는 그런 거 없어요. 얼만큼 주든 상관없어. 네 뭐 최대 뭐 맘대로 줘도 돼. 다만 두 가지는 안 되고 상대방도 카운터베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얘기인데, 테리프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최대 부과 가능한 그 레이트를 협상을 통해서 확정하라 이거예요. 그 이내로만 할 수 있다. 그 얘기니까 국제 해악을 좀 더 많이 미치는 이 테리프에 대해서는 그 국제통상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규율을 하죠. 그리고 한번 이제 양호관세율이 정해지게 되면 그게 이제 계속 유효하게 되면서 뭐 다음번 또 뉴 라운드 협상이 개시가 되면, 지금 뉴 라운드 협상은 잘 안 되고 있죠. 타결이. 근데 뭐 누가 합니까? 시대가 또 지나면 잘 또 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그 양호 세율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협상을 해요. 해서 야, 지금은 10%로 양호돼 있는데 우리 뭐 5%로 줄이자. 그런 식으로 하든 10% 줄이자. 해가지고 또 새로운 좀 더 낮은 양호관세율을 또 다자적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뭐 우르과이 라운드까지 여러 번 라운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주요한 목표는 그 한 번 양호된 관세율을 또 얼마나 낮추느냐, 감축하느냐,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바인딩하고 감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게 갑니다. 해악이 크기 때문에. 쿼타는 가장 해악을 많이 미치는 수단이고, 반면에 정치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게 다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금지합니다. 쿼타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통상법이 금지합니다. 쿼타 불법입니다. 다만 모든 쿼타가 다 금지된다. 그렇게 하면 좀 필요한 쿼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정한 예외를 이렇게 국제통상법이 규정함으로써 그 예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쿼타를 부과할 수 있게끔 합니다. 가장 엄격한 어프로치를 취하죠. 무슨 쿼타를 최대 부과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그 이내로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금지. 다만 예외. 이렇게 해서 가장 엄격한 그 어프로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법이 어프로치를 취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한 거고 그게 리카디안 모델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 이미 산 꼭대배기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뭐 산 꼭대배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저와 함께 산 꼭대배기에 등산을 한 거예요. 그런 기본 이해 없이 책을 아무리 읽어봐야 맨날 산등성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책 수단별로 국제통상법이 이제 어프로치를 취해서 가장 매력적이지만 해악을 많이 미치는 거는 다자적으로 금지시키고 어필링하지는 않지만 해악이 좀 덜 미치는 거는 다자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해악이 덜 미치는 정책 수단 쪽으로 이렇게 정부의 인더스트리얼 팔러스를 이렇게 유도하는 이제 어프로치를 취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취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이제 취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정치적 의미에서도 상당히 유의미해요. 한번 따져봅시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뭐 정부 대표에서 뭐 일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USTR 미국 대표하고도 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이제 USTR 그 변호사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지만 눈으로 막 힌트를 보낼 때가 있어요. 뭐라고 눈으로 힌트를 보내냐면 한국 정부가 빨리 좀 제소를 해줘 이거죠. 빨리 제소를 해. 그 불법인데 뭐 자기 나라가 취한 거니까 불법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빨리 네가 제소를 해서 그 WTO 패널에 제소한다든지 뭐 국제법적으로 이게 불법이라고 막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먼저 그거를 이렇게 빨리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기를 오히려 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피곤하거든. 자기들도 이게 불법적인 조치인지 아는데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원의원들이 난리친다든지 뭐 인더스트리얼 뭐 그룹들이 뭐 난리쳐가지고 뭐 미국 정부가 뭐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걸 하면 사실 인바이러싱 한데도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건데 이 국제통상법이 다자적으로 그런 짓은 정말 나쁜 거다라고 확실하게 규정해주면 자기들도 편해지는 거야. 상원의원이 뭐 난리치거나 뭐 그룹들이 난리칠 때 변명거리가 생기잖아요. 변명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널 도와주고 싶은데 나 정말 그 훌륭한 정부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해봐야 바로 제소되고 그럼 우리 국가의 그 위신만 떨어지면서 별로 보호할 수도 못하게 돼. 불법이거든. 그것도 무역보복 당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근데 이 룰 없어. 이 룰이 없어.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어떤 political pressure를 overcome하는 굉장히 그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그 그라운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그라운드는 필요하기 때문에
폴리티컬한 의미에서도 이 룰들이 마련되어 왔고, 특히 미국과 같은 램이 아니고 라이온주에 있는 나라도 저런 그라운드가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데모크라티제이션 된 나라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난리치겠어요. 얼마나 기업들이 난리치겠어요. 저 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WTO 체제를 설립하고 이끄는 그 주도국이 사실은 미국이었죠. 램이 아니고 라이언이었죠.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뭐 요즘에는 반대가 됐지만 WTO를 무시하는 주도국이 미국이 됐지만 WTO를 설립한 나라가 가장 무시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지만, 그렇게 무시하고 그래도 제가 이미 얘기한 대로 얼마 못 갑니다. 또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죠. 결국 가장 손해를 보는 나라는 그 다자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그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그 불확실성에서 얻는 그 피해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룰 베이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국제법이라고 그랬죠. 돌아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룰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모두의 이익이고, 이 룰을 통해서 각국이 국내 정치적인 프레셔를 극복하면서 일종의 퍼블릭 굿인 어떤 국제 통상 체제 또는 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 그 자체를 보호하면서 경제 정책들을 그 산업 정책들을 경제 이론에 이렇게 잘 맞게끔 유지하게끔 하는, 그럼으로써 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해서 자연적인 comparative advantage가 잘 작동하게 해서 모두가 교역의 이익을 보도록 하는 그 다자 규범이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배울 규범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그게 산꼭대백에서 본 프레임워크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룰들이 그래요. WTO 설립협정이 있고 이 밑에 NX가 쭉 있는데 NX1은 실체법입니다. Substantive Rules입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right과 obligation을 정한 게 실체법이죠. 그래서 상품 분야를 정한 게 Annex 1A, 이걸 GATT라고 그러죠. General Agreement in Tariffs and Trade, GATT라고 그러고, 서비스 분야의 right과 obligation을 정한 실체법이 GATC라고 합니다. General Agreement in Trade in Services. 교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한 게 TRIPS 협정이라고 그러죠.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세 가지가 서로 상이한 분야의 그 다자적인 실체 규범을 정함으로써 그 Maximum Allocation of Resource를 추구하는 규범이고, Annex2는 이제 분쟁 해결 양해라고 합니다.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약자로는 DSU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어떤 나라가 위반하면 어떤 절차적으로 그거를 추구하면서 디플로마틱 프로텍션이죠. 디플로마틱 프로텍션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절차를 정한 게 분쟁 해결 양해입니다. 이건 절차법이에요. 그다음에 Annex3는 이제 트레이드 팔레스 리뷰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TPRM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이제 어떤 나라가 뭐 권리를 위반하고 의무를 위반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나라 대표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WTO에 초대해서 그 나라의 트레이드 팔러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다자적으로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 장관을 불러다 놓고 다른 나라들이 막 그거는 좀 그런 정책 취하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다자적인 피어 프레셔를 가함으로써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의 메커니즘이죠. 그냥 독특하죠. 그 NX4는 이제 프리레터럴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멀티레터럴이 아니고 프리레터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WTO 전 회원국이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원하는 나라만 가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회원국이 가입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이거는 옵셔널이에요. 그래서 프리레터럴이라고 그래요. 멀티레터럴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속한 협정들은 대표적인 게 정부 조달 협정인데, 정부 조달 협정은 가입을 원하는 나라만 가입해서 그 나라끼리만 그 룰이 적용돼요. 그게 WTO 패키지인데 저게 지금 얘기한 그 프레임워크에 입각해서 쓰여진 협정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저걸 하나씩 보는 거고, 뭐부터 본다고? WTO 설립 협정 보고 분쟁 해결 양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좀 읽어오면 좋겠고, 주요 조문은 제가 실라부스에다 인디케이트 해놨죠. 자, 끝났고요. 뭐 질문하실 분은 질문해도 좋고. 집에 가실 분은 집에 가도 좋고. 근데 이게 녹화를 어떻게 해요?